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날 이유가 없고,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라이트하우스를 듣고 있는 무주택 벼락거지들은 이자 상승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유리한 면만 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고정금리는 과연 금리가 안 올라갈까?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금리 상황부터 봐야 되죠. 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은행이 뱅크런이 나지 않아서 이게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요거 빼고는요, 그 외적인 지표는 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합니다. 물가면 물가, 집값 거품이면 집값 거품, 소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동성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넘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나라도 빅스텝 초읽기가 전망된다. 즉 7월에 0.5% 올리는 빅스텝이 전망된다가 굉장히 늘어났죠. 작년에는 올해 2차례 올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2차례 올렸죠. 8월, 10월에. 그래서 1.0이고요. 올해 2차례 올린다고 했으니까 1.5를 예상했죠. 그런데요, 올해 초 넘어오니까 2%로 예상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3, 4월쯤 되니까 2.5%로 예상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한 5월쯤 됐을 때 2.75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6월 자이언트 스텝 나오니까 이제 3%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전망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3% 어떻게 나온 거냐? 최소로. 모든 언론 금융 업계에서는 항상 최소로 이야기를 한다. 왜냐면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자산 관리.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좋으냐? 금리 인상해서 예금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신들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소로 이야기하죠. 이 3% 뭐예요? 7월에 빅스텝을 하고 나머지 금통위 회의에서는 다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 저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상을 갔는데 아마 7월 됐을 때, 지금 환율도 1,300원 넘어갔죠? 7월 됐을 땐 얘기가 또 바뀔 거다. 근데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 말 금리 2%가 말이 되는 소리냐.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이야기 했었죠. 2%는 택도 없다. 더 올려야 된다. 2.5%도 부족하다. 3% 이상은 올려야 된다.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한 거랑 다르게 저희가 말한 게 오히려 맞아가고 있죠. 경제를 볼 줄 모르느냐? 모른다면은 자격이 없는 거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미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빠르게 올라간다. 거기에 금리 너무 비싸다고 하죠. 기준금리 1.5%로 같은데 4월에 1.5%였죠. 대출금리는 1.4%포인트가 더 높았다. 지금 자꾸 은행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엄청나게 챙겨 먹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엄청나게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아요. 다른 데 투자도 잘 안 해. 다 예대금리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그 차익 먹고 있는 거예요. 과거 리먼 브라더스 은행처럼. 그런데요, 지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점 중에 하나는 대출금리가 더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이유다. 예금금리는 더 높여야 되지만 대출금리가 높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왜? 가상금리가 높게 책정되니까. 은행이 가상금리 왜 높게 책정하는데 그거를 라이트하우스 네가 뭔데 저거를 옹호해 주냐? 가상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코픽스나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사용하는데 코픽스 역시도 금융채 영향을 받죠. 얘네 둘이 지금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당시보다 채권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다. 채권금리, 금융채가 높으면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돌려줄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은행도 이자 내서 돈 마련해가지고 그걸 빌려주고 있는데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챙겨 먹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은행에서는 지금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채권금리가 왜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리 올라도 고정금리,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은 고정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했다. 18%의 선택, 고정금리가 옳았다. 고정금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정금리 따져보면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동이 되는 건데, 고정금리는 고정이잖아요. 고정이 뭐예요? 이게 묶어놓은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벽에다가 뭐 액자 고정해놔 그러면은 액자를요 고정해놓는데 막 대충 막 집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고정 안 하죠. 못 박든가 끈끈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놓죠.
그런 것처럼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면은 금리 더 떨어질 텐데 왜 비싸게 고정금리를 받느냐. 멍청하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고정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변동금리는 지금은 낮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가서 고정금리를 넘어서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부담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옳았고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를 해라. 고정금리 한 사람들은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대법원 행정처. 자, 2001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고정금리라도 금리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정당 판결. 즉, 판례가 나왔어요. 금리 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 방식 또는 변동금리 방식의 금리 결정 방식을 보완해서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 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에 대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 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 관계에 있지 않다. 즉, 금리가 결정됐는데 이거를 계약자에게 금리 변경을 부여했다.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게 금리 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금융기관도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고정금리임에도.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정금리인데 은행이 금리를 멋대로 올렸어요. 내가 소송 걸면 이길 수 있느냐? 한번 판례가 나오면 보통은 뒤집지 않는다. 판례대로 거의 결과가 나오죠. 자, 2016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형인데 오르는 까닭은 금융채 5년물이 넉 달 만에 0.25%포인트 올라서 1.65%까지 올라갔다. 알아보는데 뭐라 그래요? 매일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받기 전이니까. 그런데요.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근데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약관이죠. 자, 현저한 사정 변경은 어떤 사정 변경일까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혹은 코픽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가더라. 혹은 물가가 4%가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정금리는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없죠. 현저한 사정 변경. 그러면요. 계약서에도 저렇게 모호하게 쓰진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도. 저 따위로 부동산 계약 써주는 공인중개사 있으면은 거기는 손님 다 떨어져요. 근데 은행에서 저 따위로 쓰고 있다.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야기 안 해주죠? 그래갖고 금리를 올려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지금 보시면 현저하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서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정금리가 되게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고정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보통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변동보다. 그러면요. 1년간은 내가 높게 내다가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내가 더 싸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했어요. 이때는 1% 높게 했죠. 그 다음에 1년 정도는요. 오히려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년 차쯤 됐을 때는 1% 정도 낮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정금리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변동금리보다 낮은데 비슷해졌다는 건 기준금리나 채권금리가 그만큼 따라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현저한 사정이 생겼다고 금리를 올려버린다. 이때쯤부터. 그러면요. 이때는 많이 내는데 이때는 또 똑같이 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댓글도 달렸었죠. IMF 시기에 고정금리가 변동이 된 일을 겪으셨다.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라 큰 타격은 없었지만 아주 태연하게 시중금리 비슷하게까지 올렸더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제로 가상금리 더할 것 같다. 그런 분이 나타나셨죠. 2년 전에 2.22%로 대출을 받았는데 갱신하라고 하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약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아까처럼. 그래서 금리를 대략 4%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인데 법적으로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도 변동금리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왜 높을까요? 금리 계속 올라가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고정금리가 그래도 잘 올리진 않을 테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갈 텐데 왜 아직도 변동금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금리 차는 1%포인트를 넘어갈 정도로 고정금리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포인트 이상 나요. 자, 상단으로 비교해볼까요? 연 7% 돌파했는데 연 5% 정도죠. 변동금리는. 상단 금리로 따지면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리 올라가지고 2%포인트가 더 올라가려면은 좀 걸리죠. 연말은 돼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금리 또 올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한도 때문이죠. 자, 소득 6,145만원 평균 소득으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자, 변동금리일 경우 아까 상단 5% 정도였죠. 고정금리일 경우 7%였죠. 똑같이 상환기간 50년으로 잡고요. DSR 40%로 잡는다. 그러면요, 주담대가 고정금리인 경우 3억 4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변동금리인 경우 4억 5천 정도까지 나온다. 연봉 한 1억으로 올려볼까요? 그러면요, 똑같이 50년, 똑같이 DSR 40%. 그러면 원리금은 4천씩 들어와야 되죠. 월 333만원. 이렇게 납부하려면요, 변동금리는 7억 3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고정금리는 5억 5천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 근데요, 지금은 DSR이 적용이 돼서 한도가 너무 적어서 집을 못 산다. 그런데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가 없더라.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집을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죠. 그렇네요. 변동금리로 받으면 뭐 한도 늘려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아서 한도를 높여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집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고정금리로 절대 대출을 안 받아요. 왜? 한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변동금리로 받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결론. 자,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 첫 번째,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다. 5분의 4, 80% 정도죠. 그렇다는 것은 금리 올라갈수록 지금 주담대를 받거나 여기에 플러스 뭐 신용대출을 받든가 혹은 뭐 다른 대출 포함해서 대출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또 한 가지는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서 전세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영향이 가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고정금리로 받은 5분의 1은 어떻냐? 이들은 안전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약관을 보면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즉 기준이 없다. 은행 맘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더라. 그렇다면은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금리 인상기에는 다 위험해지고요. 오히려 아까처럼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DSR이 훨씬 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고정금리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할 시기다. 고정금리라고 해서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라 이런 식으로 또 쓰레기같이 해석하는 인간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왜곡하는 데는 도 같았죠, 부동산 카페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해놨으면은 라이트하우스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지 말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라고 주장을 한다. 조리돌림하면서 까겠죠. 어떻게 왜곡하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지들은 딱 확증 편향에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들으니까 모든 말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자금을 지키는 것이 투자다. 물론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자들은 그렇게 하셔라. 근데 특히 이제 코인이나 부동산처럼 유동성만 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는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막 본인이 해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 버실 분들은 버셔라. 다만 그런 지식이 없다 라는 사람들은 대출은 최대한 줄이고 자금은 최대한 확보해라.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